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암관리론을 강의할 조석현입니다. 실제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자주 일어나지가 않아요. 딱 한 번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불난 것, 여러분 화재 경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미래에 대비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민해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보세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염 중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또 우리 인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염병이죠. 과거의 전염병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물론 현대도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이 전염병이 과거에 그대로만 있어서 그것만 우리가 숙주가 그대로만 있다면 좋은데 얘들이 변형을 해요. 자꾸 진보를 해. 쉽게 말하면 인간도 진화하듯이 얘들도 진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균에 대해서 3세대 항생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것이 전문 용어로 세파로스포린이라고 합니다. 그게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슈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찾았는데 항생제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몸이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망한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응급실 같은 경우에 슈퍼바이러스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조치가 안 돼 있고 방역이 안 돼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들은 아주 잘 돼 있죠. 핀란드라든가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쉬쉬하고만 있고 사실은 슈퍼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로 끝나면 좋은데 일시에 수천 명, 수만 명까지도 사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이러한 전염병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진보된 상태다. 그 말은 치료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충 또는 뭐 진균, 세균, 또 스피로헤타, 리케차, 바이러스 이런 병원체가 이제 인간이라든가 또는 동물, 또 동물에서 인간, 인간에서 인간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끝내는 사망케 하는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뭐 진드기 같은 것도 있어요. 진드기 같은 것이 잔디밭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런 거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균들이 인간 세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어떻게 재난에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먼저 제1군 전염병입니다. 자, 주로 먹는 물에 의해서 감염되며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요 균이 증식하게 되면 그 우물을 떠먹는 사람들은 다 감염돼 버린 거예요. 옛날엔 무서웠죠. 왜? 옛날에는 항생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세파로스포린계라고 하는 3세대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균은 죽이지만 그러니까 개들이 3세대에 이제 면역력이 생기면서 어떤 항생제라도 듣지 않는 이 이제 균으로 탄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슈퍼바이러스예요. 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셨겠지만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써야 됩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있죠. 제2군 전염병 예방접종이 필요하면,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예방접종 주사 뭐 무서워서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100일에 파상풍도 뭐 이렇게 찍히거나 했을 때는 좀 맞아야 됩니다. 주사를. 홍역, 풍진, 일본뇌염, 또 수두, 비형간염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2군 전염병이고요. 제3군 전염병은 반복해서 이제 유행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라든가 결핵이 옛날에 많았었죠. 그다음에 성홍열, 찌찌가무시병, 또 렙토스피라증, 뭐 들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찐득이가 좀 무섭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제4군 전염병은 국내 유입으로 새롭게 발병하는 해외 감염병, 패스트, 뭐 에볼라, 두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검역 당국이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을 다 검역하죠. 왜냐하면 국내에 없던 것이 외국에서 들여오면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원래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을 터트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4군 전염병. 제5군 전염병은 기생충 감염에 의한 것으로 회충증, 편충증, 충들이 다 충. 그 여러분들 지금 젊으신 분들 잘 모를 거예요. 옛날 분들은 다 알아요. 옛날에 보면 약을 먹었거든. 그러면 대변 누르면 이때만은 막 충들이 나와. 이게 그 모르시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약을 먹었는데 나오면 막 기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커요. 이게. 근데 혹자들은 기생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생충은 일정한 측면에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방어를 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기생충이 있다가 외부로부터 나쁘게 들어오면 그걸 죽이는 거야. 싸워가지고 기생충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정한 측면에서는 기생충하고 공생하는 게 낫다. 근데 너무 막 이렇게 긴 게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면. 그래서 뭐 기생충 학자가 TV에서 했던 걸 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반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정 전염병입니다. 유행 여부의 조사를 위해서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임지라든가 성기 단순포진, 수족구병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크게 이제 전염병은 6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이죠. 지금은 현대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빠릅니다만은 과거에는 심각했었죠. 그래서 한번 걸리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예방만 잘하면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전염병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예방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관리 보고나 신고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및 정보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대비, 그렇죠? 유행 우려라든가 집중제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또 격리 병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감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응 대책,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늦어버리면 조류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늦어버리면 전국적으로 쫙 퍼져서 뭐 오리 닭들 다 죽여야 되는 이런 것이 있겠고,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도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대응 대책을 잘해서 특히 국민들은 조그만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동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 심리를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죠. 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복구 대책은 이제 유사 사례라든가 인프라 보완, 단계별 조치 상황 평가, 해외 공조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전염병도 바로 4차 산업을 응용한 이런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쉽게 말하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외 사례라든가 국내 사례 이걸 통해서 패턴을 읽어낸다고 한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패턴을 읽어서 어느 날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니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를 다 이미 캐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 그 원인과 문제점을 알게 되면 방법은 찾는 것은 뭐 시간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 방법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 시 응급 대책에 대해서 처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응급 처치를 빨리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뼈 같은 경우는 부러졌을 때 쇼크사로 죽습니다. 뼈만 부러져갖고는 안 죽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쇼킹, 제2차 충격입니다. 피도 순식간에 뭐 난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일정 분야 양이 이제 흘러나가게 되면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나씩 다 발생이 되는 것이죠. 뇌부터 해서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심장, 뇌 이런 것들 다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고 세포가 죽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죠? 세포가 죽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마비가 될 것이고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더디면서 급기야는 도저히 소생이 어려운 정도로 이제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시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재난에서 이런 응급처치가 발생이 되면 최대한도로 빨리 환자를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을 못 가게 되면 현장에서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괜히 골절 환자 같은 경우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붕대를 묶는다 해서 2차, 3차 다 뿌려먹은 거예요. 하나 엿가락처럼 하나 뿌려 여기 부러져 여기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쇼크사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뼈가 부러지면 쇼크사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식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이렇게 처치를 하면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모르고 무조건 무턱대고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뭐 기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인공호흡을 한답시고 인공호흡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점심 때 뭔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오히려 뱃속에 있는 걸 끌어와서 기도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사망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죠. 그렇죠? 이거 인공호흡 잘못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 말아. 왜? 인공호흡은 오히려 사망을 키울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공호흡을 하라고 그랬는데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심폐소생술만 합니다. 좀 이따가 심폐소생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을 꼭 지켜라. 자기가 모르는데 어설프게 하지 마라 하는 거. 모르면 빨리 전화를 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또 응급실에 병원의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한다거나 요즘엔 아니면 또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환자 상태를 보여주게 되면 조치를 취하고 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119 헬기를 동원시키면 됩니다. 그럼 헬기가 바로 떠서 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처치 요령 방금 얘기했죠. 처치 요령은 이제 다 뭐 팔이 부러졌냐, 다리가 부러졌냐, 아니면 심정지냐, 뭐 벼락을 맞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오묘해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제대로 잘 모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국제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우리 그런데 하물며 아무 일반 상식도 모르는 상태에서 덥석 대들었다가는 사망케 할 수 있죠. 자기 식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생명을 꺼뜨려버리면 자기 때문에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전문적인 공부를 좀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사시 할 수 있어요. 일례로 그 광주 광역시에서 그 공무원이었는데 저녁에 이 아저씨가 막 이런 거 막 왜 그래 남편이 막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면서 가슴을 계속 때렸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심근경색증이 있어가지고 심장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근데 많이 안 때려서 어떻게 됐어요? 피가 안 통하니까 죽어버렸겠죠. 계속 때리면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119가 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생명은 구했습니다. 만약 안 때렸으면 부인이 안 때렸으면 그날 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모르고 때린 거예요. 그 양반이 알고 때린 게 아니라 답답하다니까 때려준 거야. 이 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장이라든가 이럴 때 오늘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처치 요령이라든가 심폐소생술 또 인공호흡은 이제 아까 전문가가 아니면 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죠. 또 지혈 방법, 또 운반 방법, 지혈 잘못하게 되면은 지혈은답시고 다리가 피가 나 중간 정도, 종아리 정도에 꽉 묶는 거야. 피가 안 통하게. 여기서 뱉다고. 어떻게 될까요? 다리 잘라내야 됩니다. 왜? 꽉 묶으니까 피가 안 통했잖아. 세포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다리는 더 이상 소생되지 않습니다. 절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무조건 피 안 나면 피 막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다리를 절단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버린 겁니다. 적당히 묶고 그렇죠. 피는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부위를 빨리 응급을 해야지 여기를 꽉 위를 묶는다. 그러니까 뱀에 물렸다니까 꽉 묶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나 다리 잘라내야 되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묶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버려요. 그 피가 안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죽기 때문에 왜 세포가 영양공급을 안 해주니까 시키면 숨막혀 죽는 거예요. 세포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운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운반도 전문적인 것을 아주 무조건 막 들고 막 달려가면 살 것 같지만 그러다가 쿵쾅쿵하다 다 부러져요. 다. 그래서 오히려 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응급처치의 중요성에서 이제 구명 4단계 기도 유지. 아무래도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기도가 막힌 경우가 많아요. 뒤로 젖혀가지고 빨리 해서 기도를 터줘야 어떻게든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터줘야 이걸 하든지 말든지. 기도가 막혀서 이거 해봤자 어때요?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터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살아난단 말이에요. 지혈은 금방은 안 죽지만 8시간 정도 지나면 많을 때는 쇼크사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는 반드시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쇼크 예방. 그러니까 말을 잘해줘. 옆에 있으면 어떻게 나 죽을 것 같아. 막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돼 안 돼요. 어떡하냐 잘 가라. 그러지 말고 일단은 괜찮아. 이런 정도는 다 치료돼. 아무렇지도 않아. 조금만 기다려. 지금 아프지만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너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게 감아서 수술해서 하면 아무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내가 이런 사례도 많이 봤고 내가 보다도 괜찮을 것 같아. 너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어떻게 막 같이 울어버리면 충격받아서 죽을 수 있어요. 절대로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를 불안하게 하고 쇼크사에 접어들게 되면 죽습니다. 충격받아가지고. 그리고 피도 더 많이 나버리고 지혈도 안 되고 그래요. 절대로 안정을 시키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가 원칙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것들이 중요하냐면 이제 질병을 예방하고 또 손상 악화 방지 또 응급처치법의 교육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구조자 자신의 안전과 부상자를 조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구조자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19 연락 상황과 환자의 의식 상태를 살펴야 되고요. 또 요령은 이제 화상이라든가 경련 발작, 저체온증 이런 요령을 잘 터득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그 하임리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아기들이라든가 뭐 주위에서 사탕 같은 거 먹다가 목이 걸려고 이런 적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 기도로 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숨구멍을 막았다. 그 말은 놔두면 죽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해서 나오면 좋지만은 안 나와요. 이 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세게 당겨주게 되면 몇 번 당겨주게 되면 토해냅니다. 대부분 나와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으면 아 이게 뭐 기도에 이게 뭐가 막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것만 나와버리면 그냥 아유, 언제 그러냐 아무런 후유증도 없습니다. 괜찮으니까 당하지 마시고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분당 100회 속도, 그러니까 누르는 거 100회 속도로 해가지고 30회 압박을 해야 됩니다. 5cm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얹어서 옆에서 이렇게 해서 압박을 쭉 피고 눌러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많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계속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만일에 멈출 것 같다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빨리 교대를 해서 계속 해줘야 됩니다. 멈춰버리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심폐소생술은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을 꼭 잊지 마세요. 멈춰서는 절대로 안 돼. 물론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게 하면은
팔을 빼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게 한 1, 2분 하게 되면 온몸에 땀이 나면서 힘들어가지고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사람 생명을 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3배, 30회 정도로 압박을 해주신 것이 1분에 좋다. 5cm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인공호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호흡은 이제 심폐소생술 실시인데 먼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119에 신고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전문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뒤로 적시는 것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다음에 호흡을 확인해 맥박을 짚어봐서 안 뛰게 되면 이게 호흡이 지금 정지됐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해 1에서 1.5초 정도로 충분히 불어낸 이게 뭐 자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른 걸 봐야 돼요. 가슴이 쑥 부풀어 오른 거를 보고 쑥 들어가다 부풀어 올라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아무. 그리고 또 다시 1분에 30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해놓고 또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다. 엄청 힘들어요. 예. 그러다 하더라도 사람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공호흡 문제 중요하지만 이물질 들어서 역류해 버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 아니면 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별 심폐소생술을 보시면 이제 그 의식이 대부분 이제 없죠. 보면은 분당 최소 100회에서 그래서 1분에 30회 정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이게 30대 2입니다. 1분에 30대 2 뭐냐면 30회 심폐소생술하고 2회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30대 2라고 하죠.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6 내지 8초마다 인공호흡을 1회당 분당 호흡 8에서 10회 하고 비동시성 흉부 압박 또 호흡당 약 1초 가시적 흉부 상승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흉부가 불면 흉부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cm 정도 눌러주고 인공호흡 할 때는 충분히 바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쑥 올라가고 또 쑥 들어 불어주면서 쑥 올랐다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잘 하셔도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은 일정 분야는 뭐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세제 동기, 쉽게 말하면 심장 이제 충격기예요. 심장 충격기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거기 보면은 다 써져 있습니다. 어떻게 써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쓸 때는 옆에 사람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잘못하면 그 환자하고 손 닿고 있다가 감전돼서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막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 주세요. 떨어져 주셔야 됩니다.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술자하고 그다음에 환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드를 보시면 그대로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왼쪽 패드 여기다 이 갈비뼈하고 여기다 쇠고리다 있잖아요. 이쪽에다 하나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붙이라고 그게 써졌어요. 이렇게 그대로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딱 켜요. 붙이고 키면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몇 바퀴 뛰고 있다고 심장이 뛰고 있으면 이게 이제 안 해도 됩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해야 된다고 나와요 이제.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제세동을 필요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세동을 실시합니다.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실시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전기가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에 충격을 줬는데 이걸로 해서도 안 돌아오면 사망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다음에 이걸 하고 그대로 두지 말고 또 뭘 해야 돼요? 바로 심폐소생술 해야 돼요. 바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제세동은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다 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이걸로 해서 이제 안 돌아온 병원에서 많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린이용하고 성인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야 되는데 요거 어린이용 소화에 있는데 어린이용 성인용인데 잘못해서 성인용에다 켜놓고 아이한테 해버리면 내장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즉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고 신중을 기해서 사람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금보 작업면 좋아하시죠?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이거는 실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다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강 차원에서 한 번씩 시합을 해보시다라고 보여드린 것이지 이렇게 뭐 꼭 이렇게 하면 낫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쪽에 이제 안에 그 장기와 많이 관련돼 있죠. 그죠? 예를 들어 보면은 위도요가 있고 그래서 좀 어디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위를 이렇게 속이 쓰리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눌러주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혀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 이렇게. 그래서 응급처치로 한 번씩 해주게 되면은 왜 그 옛날에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할머님들이 체하면 어떻게 되죠? 따져. 손 따져. 그게 왜 그러겠어요? 혈이 막혀있기 때문에 따주게 되면 혈이 잘 돌아서 그게 쑥 내려가고 안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 발 마사지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은 이거는 뭐 인터넷 가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발도 어때요? 다 연관 있죠. 손발이 다 연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뇌 이쪽에 보면 이제 발 엄지 보면 이제 대뇌도 연관돼 있고 코도 연관돼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있는데 차이가 많죠. 다 이렇게 연관돼 있죠.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종합 마사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합 마사지. 그죠? 이렇게 하면 다 건강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마사지하고 발을 마사지 해주면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 가지 몸에 피부도 탄력이 있고 몸 혈액순환 잘 되고 노폐물도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 지압을 자주 해주시고 손뼉을 자주 쳐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손뼉 치면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뼉 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게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수 잘 치고 손뼉 잘 치고 잘 웃으신 분들은 암에 안 걸려요. 왜냐하면 여기에 암에 대한 면역력이 굉장히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도 재난의 대비책이 되겠죠. 뭐 재미난 내용입니다만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건 한번 참조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쉬었다 가려고 얘기를 좀 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화상입니다. 심각하죠. 그 1도 화상은 이제 상피층만 이게 하기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재성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고 3도 화상부터는 이제 잘 돌아오지 않는 그렇죠. 4도 화상은 이제 완전히 괴사해 버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1도 화상 같은 경우는 좀 빨갛고 좀 뜨거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다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만일에 제일 이제 많이 된 게 뭐예요? 냄비 같은 거 들다가 모르고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수돗물에다가 찬물에다가 아니 얼음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대로 놔둬보면 어떻게 되죠? 열이 여기가 굉장히 많이 전달돼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게 되죠. 그럼 여기가 정상적인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러니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자 되면 빨리 어떻게 키 잡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여기 되게 빨리 찬물에다가 넣어서 손을 식힙니다. 단순 한번 보죠. 그 아이 같은 지금 봐보세요. 엄마가 지금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었는데 옷을 벗기려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중대한 지금 실수를 한 거죠. 어떻게 되죠? 달라붙었잖아. 뼈이 다 벗겨져 버려요. 제가 젊은 날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횃불시 하다가 어떤 놈이 술 먹고 그 석유통을 차버렸어요. 그래서 애가 불이 다 붙어버렸어요. 내 후배가. 그래서 젊은 나이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누가 모르고 또 아는 친구 녀석이 야, 얼른 빨리 옷을 벗겨야 돼. 그래서 옷을 벗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뼈가 다 벗겨지고 날 나고 의사들한테 혼난 누가 이 옷을 벗기라 했냐고. 응? 옷을 벗기면 안 돼. 어떻게 돼? 빨리 어떻게 됩니까? 찬물을 끼얹어야 됩니다. 그대로 병원 데려가야 됩니다. 알겠죠? 빨리 불을 끄고 그 옷을 벗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어요. 피하 조직을 벗겨버리면 싹 벗겨져서 다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꼭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렇게 물을 반드시 저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집에서 저런 경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찬물로만 일정 온도를 이렇게 찬 데 있으면 돌아와요. 큰 상처면 4도면 안 되고요. 그래서 3도 이상이 되면 반드시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피 많이 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다른 것 같죠. 그림 봐보세요. 코피 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뒤로 넘어가 버리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있으면서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뒤로 젖히게 되면 코피가 여기서 다 막아본다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채워서 이렇게 막고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휴지로 막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를 잡고 편안한 자세로 있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요 뒤에 보면 요 뒤에서 코피가 들어가거든요. 요 뒤에를 꽉 이렇게 눌러주는 거 됐잖아요. 요 뒤에 이 뒤에서 코피가 나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 뒤를 차게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찬물을 여기다 해주게 되면 냉각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줄어들죠, 혈관이. 그러면서 피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이빨에 피가 날 때는 어떻게 돼요? 빨리 찬물로 가글을 하게 되면 피가 빨리 멈춰요. 아시겠죠? 뜨거운 물로 안 되고 찬물로 자꾸 이렇게 몇 번 하면 피가 다 멈추게 됩니다. 이빨 당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피가 나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된다. 이게 위험하다. 코피 나는데 잠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죠. 계속 나와서 이제 무혈성 안식이 8시간에 사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자게 되면 뒤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겠고, 또 티슈로 장시간 막아두는 것은 안 되겠죠. 숨을 또 못 쉬고 여러 가지로 여기 코 덩어리가 생겨서 뒤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또 코를 확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혈관이 터져버린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피는 자주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맥출혈, 정맥출혈, 모세혈관 출혈인데, 저거 붕대를 세게 묶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냥 감아준 정도지 이걸 꽉 묶어버리면 혈관이 막혀서 세포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혈법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멸균에 꺼지라든가 깨끗한 천, 수건이라든가 침대 시트, 이것을 두툼하게 이제 접어서 상처 부위에 이제 전체를 덮도록 한 다음에 이제 손바닥으로 세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꽉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압박을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피가 멈추도록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응고가 되기 때문에 멈춰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보면 만약 피가 천 밖까지 스며 나오면 천을 떼고 다시 하려하지 말고 그 위에 새로운 꺼지나 천을 대고 처음보다 더 세게 더 넓은 부위를 압박한다. 다시 벗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감염될 수가 있죠 또.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팔, 다리에서 출혈이 있을 때는 출혈 부위를 환자의 심장보다 높은 부위. 왜 그래요? 손이 피가 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솟아버려 피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왜? 심장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피가 덜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안 돼. 그러면 피가 쏟아져 버립니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다리도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누워서. 그래야 지혈이 빨리 됩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머리 같은데 여기에 피가 났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앞으로 짜면 이렇게 묶어주는, 보세요. 이렇게 씌워요. 그다음에 이런 긴 것을 이렇게 앞에다 묶어서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죠? 할 수 있죠?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긴 것을 여기 앞에다 묶어준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히. 또 이제 어깨에서 가슴 등을 쌓는 방법,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묶는 방법, 마치 아라비안인들처럼 이렇게 묶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팔 하는 방법, 목에다 걸쳐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쳐내서 목에다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저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발을 쌀 때. 그래서 골절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사상골절, 분쇄골절, 나사전골절, 완전골절 뭐 있는데, 제일 이제 골절 중에서 사상골절이 되면 제일 안전하죠. 괜찮죠. 빨리. 근데 분쇄골절이 되게 되면 그쪽이 죽어버려요. 뼈가 다 피하 조직들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서져 버리게 뼈가 안 붙어. 이제 이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상담 병원 찾아서 쫙쫙 다 맞춰야 됩니다. 맞춰서 거기다 이제 본 시멘트 발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 본드처럼 발라줘야 돼. 그래서 딱 붙게 만들어줘야 돼. 본 시멘트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골절의 응급처치에서 골절한 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움직이면 자꾸 더 골절이 심해지니까. 그죠? 옷을 벗길 때는 통증 없는 쪽부터 천천히 벗기는 것이 요령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칼이나 가위로 이제 잘라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출혈 있을 경우에는 이제 개방성 골절 같은 경우는 멸균꺼지를 대거나 골절의 윗부분과 중추부를 타월 등으로 이제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부목은 널빤지라든가 두꺼운 마분지, 또 우산대, 막대기 등 가까이 있는 것을 잘 이용을 해서 저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고정을 시킬 때 또 주의할 것이 꽉 묶어버리면 된다. 정말 몇 번 얘기하죠. 꽉 묶지 마라. 꽉 묶으면 다리 절단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정을 시켜달라고 했죠. 누가 꽉 묶어서 피를 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 세포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리를 자를 수밖에 방법이 소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꼭 좀 몸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피가 통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제 저게 뭡니까? 독사가 이제 보면 이게 일반 뱀하고 물릴 때 독사하고 물릴 때 차이점입니다. 일반 뱀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저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지만 독사는 요 독리 이게 두 개 앞에 있죠. 이게 독리가 이제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앞에 있으면 저 독사에 물린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독사에 물린 저 그림을 보십시오. 물렸죠? 저기 보시면 저렇게 이제 물려가지고 부어오르죠. 부어오르는데 물론 이제 꽉 묶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빨아낼 수 있으면 빨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입에 상처가 있는 분은 정말 위험하죠. 왜냐면 뭐 이거 다 배우셨겠지만 상처가 있게 되면 독이 바로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잇몸이 자꾸 피가 나신 분들은 절대로 독을 빨아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묶어주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 손목도 보십시오. 저렇게 뱀 물리면 저런 식으로 자국이 나 있습니다. 발목도 그렇죠. 두 개가 딱 선명해 보이면 저건 독사에 물린 겁니다. 그래서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은 물린 부위에 피가 나고 동시에 이제 부어오릅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반 뱀은 잘 안 부어오르지 않아요. 그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이제 열이 막 심해지고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도 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막 이러면서 열이 이래요 이제 위험하다는 신호죠. 그다음에 지혈대를 댄 다음 물린 부위를 깨끗하게 면도칼 등으로 길이 1cm, 깊이 5cm 정도로 절개를 하고 입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아서 독을 제거하면 좋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잘못하게 되면 칼로 잘못하면 동맥을 또 끊어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119에 신고를 합니다. 특히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헬기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 오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띄워서 응급실로 데려가야 됩니다. 자, 말벌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말벌이 뭡니까? 장수 말벌입니다. 자, 꿀벌의 독성이 몇 배요? 500배예요. 그러니까 꿀벌은 톱니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탁 쏘면 이게 안 빠져 침이.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가려면 이 침을 넣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죽어요. 안 빠져. 말벌은 한 번 쏘면 매끄럽게 돼 있어요. 쏘면 바로 빠져요. 계속 쏴버린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한 마리가 한 번 쏠 때 500배잖아요. 10발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5,000배가 돼버려요. 꿀벌 5,000마리가 쏘아버린 것하고 똑같은 양이에요. 장수말벌이 이렇게 위험. 그래서 장수말벌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굉장히. 예. 그래서 500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꿀벌하고 봐보세요. 침이 다르죠. 꿀벌은 저렇게 톱니를 되게 딱 들어가면 걸려가지고 침이 더 이상 쏠 수가 없어. 한 방 쏘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말벌은 매끄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것이 말벌이에요. 왼쪽 것이 꿀벌이고. 그래서 매끄럽기 때문에 계속 쏘아버린 거예요. 침이 빠진다는 소리죠. 쏘고 빼고 쏘고 빼고 계속. 그래서 한 마리 모르는데 10마리 정도 말벌부터 쏜다.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사망합니다. 그래서 벌에 쏘였을 때는 침을 뺄 때 카드 있죠? 카드로 이렇게 쓱 해서 쭉 밀어주면 빠져요. 카드로. 네, 그래서 만약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향수라든가 화장품, 또 헤어스프레이나 원색 옷 이런 것은 피합니다. 벌들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벌이 왔을 때는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벌이 놀라기 때문에 바로
공격해 버립니다. 그래서 차분히 슬그머니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달려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벌의 천적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참새 있죠? 참새가 이제 이게 이제 벌에 쏘였을 때 장수마을의 천적이 이제 뭐냐면 참새입니다. 참새는 우리나라 제일 많죠. 그다음에 곰이 제일 좋아하죠. 이게 벌을 좋아하기 때문에 곰, 그다음에 오소리, 그다음에 두꺼비, 그다음에 장수 잠자리 있는데 저거는 둘이 죽고 살고를 해요. 말벌이 먼저 쏘면 장수 말벌이 죽는 거고 장수 말벌이 또 공격을 해서 말벌을 먼저 물어버리면 잡아먹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천적입니다. 그러나 장수 말벌은 제일 무섭고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한번 쏘이게 되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쏘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난이 발생해서 핸드폰도 안 돼요. 이제 어떻게 집에 뭐 연락도 안 돼. 이럴 때 이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비상통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상팩, 비상배낭.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급속도로 국가도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나밖에 없어. 이럴 때는 생존 배낭을 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라면 몇 개 들고 갔다가 죽는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뭐뭐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호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통신이 안 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무선 통신을 통해서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들이 떠다닙니다. 저런 걸 통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으로 해서 살아남는 방법, 이제 그 아마추어 이제 무선 통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남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마추어 이제 무선 통신인데 그 최근에 아마추어 무선 통신 비상 통신의 사례로는 2001년 9.11 테러,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0년 아이티진 때 이런 것들 실제로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성하고의 연관을 재가지고 이렇게 많은 무선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연락이 되는 거죠. 핸드폰이라든가 유선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상시에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좀 늘려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상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 배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포항에서도 그렇고 경주에서도 이제 동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생존 배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생존 배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무엇을 챙길지, 라면만 듬뿍 가져갈 것인지, 뭐 소세지만 가져갈 것인지, 또 화장품만 잔뜩 챙겨갈 것인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가장 기초적인 비상입니다. 좀 이따 더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으로 최소한으로 챙겨갈 것은 판초우위. 왜 이게 필요할까요? 판초우위는 저체온증에 대비하고 또 비도 막아줄 수 있고 굉장히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꼭 챙겨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호루라기. 이제 힘도 고를 때 비상용으로 불어서 사람들을 이제 부르고 구출을 요구하는 거죠. 또 멀티 나이프, 이제 여러 가지 칼을 이제 뭐 통조림도 따고 또 뭐도 깎고 할 때 필요한 칼입니다. 또 보조 배터리 같은 것도 핸드폰에 필요하고요. 요즘에 핸드폰 보조 배터리 많죠. 그런 것들을 챙겨가셔야 됩니다. 핸드폰 연락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침낭은 밤에 온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침낭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수 물병 필요하죠. 비상 배낭 필요하고 구급약품 기본적인 것들 과산화수소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를 챙겨가시고 비닐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닐은 추울 때 밑에 깔면 차가운 것을 차단시킬 수 있고요. 또 텐트 밖에서 치게 되면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여름에 같은 경우는 비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닐을 반드시 챙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닐이가 또 비상용 물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나무에다 비닐을 묶어놓으면 여기서 수분이 생겨서 비닐 안에 물이 생깁니다. 또
흙을 팔아갖고 여기 양쪽 간데다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고 밑에다가 그릇을 놔두게 되면 요 수분이 올라오면서 비닐에서 뭉쳐서 이렇게 도르맹이 하나 떨어뜨리면 요 사이에서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죠. 그러면 이 물을 먹으면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비닐은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로 챙겨야 된다. 이거는 없더라고 일반 자료에. 그래서 제가 비닐 일부러 넣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제가. 비상식량 뭐 라면이겠죠. 라면밖에 더 있겠습니까? 쌀가지 있으면 좋고 또 자가발전식 손전도 이렇게 불 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텔레비 보면은 이게 라이터 있어도 되고 또 두건이나 마스크, 응급 보온포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요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꼭 이 정도는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많게 갖고 가려면 이 정도. 뭐 건전지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물부터 해서 이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뭐 나침판도 필요하고 이제 있죠. 뭐 소고 배낭, 소고까지는 뭐 필요 없습니다. 뭐 과자 같은 것도 초콜릿 같은 것도 왜냐면 당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오이 같은 것도 넣어가면 좋아요. 오이가 그 갈증을 덜 가시게 합니다. 또 초코파이가 배를 덜 고프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버텨야 됩니다. 생수 필요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꼭 먼저 챙기라. 그다음 필요한 건 이제 여기서 갖다가 집어넣어서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그 전염병부터 해서 쭉 이제 필요한 응급처치 또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알아두면 비상시에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꼭 좀 알아두시고요. 또 어디 갈 때 비닐이 꼭 잊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